예, 반갑습니다. 에드블루에서 이렇게 회원사도 아닌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게 여기 오신 분들 자동차 회사 분들은 아마 의문을 가졌던 거는 좀 해결을 하실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2년부터 지금 에드블루는 여기 아까 뭐 오전까지 밝은 면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두운 면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요소라는 게 비료 용도에 이 접착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이 요소수를 차량에 넣는다는 걸 알고 경악을 했습니다. 왜냐? 이 간단한 그 작용만으로도 이 접착제를 만들 수 있는 거를 100A도 안 되는 파이프라인에 불어넣는다는 걸 보고 이거 앞으로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불순물을 정제하는데 그 제조 장치를 만드는데 저희가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것들이 불순물입니다. 불순물. 그래서 저희는 2003년도에 저희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회사를 설립했고 고순도 요소수 제조 연구 시작을 2013년부터 사실은 했고요. 뭐 그 사이에 저희가 뭐 상이란 상은 좀 받았는데 인정을 사실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고 원래는 제조 장치를 판매하기 위해서 요소수 제조 장치를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주위에서 인정해 주신 분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화가 나서 요소수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마 롯데 파인케미칼 계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 요소수 제조업계에 하여튼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한국말로 하면 약간 그 또라이에 해당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30분 안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몸집이 커가지고 이 요소를 지금 에드블루 요소수는 전부 가온 용해 방식입니다. 제가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요소는 굉장한 극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가하면 이놈 자체가 변성을 하는 물질이에요. 특히 아미노산기를 갖고 있는 물질은 자기 스스로 변형을 해요. 이런 변형한 물질을 갖고 가온을 용해를 한다는 거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해가 안 가니까 저온에서 녹여보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일 수 있느냐 해서 저희가 녹여러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개발하게 됐는데요. 이 저온 강제 용해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저온 강제 용해 방법에 대한 뭐 국제 논문이라든가 국제 특허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뭐냐면 이런 이 용해 방식 자체 세계적으로 없어요. 저희가 이제 특허를 내면서도 설마 있겠지. 이거 뭐 단순한 논리 아니냐 하고 냈던 사항인데 그게 특허로 등록이 되는 거 보고 제가 좀 신기하게 느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 용해라는 것은 용매와 용질입니다. 용매는 온도가 떨어지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을 저희가 얘를 대신해서 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강제로 물리적 힘으로 너를 옮겨줄게 해서 에너지를 부과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굉장히 빨리 녹겠죠. 뭐 러닝머신이니까 러닝머신 위에 운동을 하기 싫어도 걸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특허입니다. 특허. 말도 안 되는 게 특허가 났어요. 그래서 이 고체 액체 이송식이 저온 강제 용해의 이 장점이 좀 있습니다.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용매 온도가 최저 17도에서 가온 없이 32.5%까지 용해를 가능합니다. 저희가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영하 10.9도씨까지 용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하 10.9도에 용해가 돼 하는데 용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용해도라고 하는데 이게 요소가 얼마나 완전하게 녹았냐를 보는 건데요. 거의 입자가 거의 사라질 정도로 저희가 녹입니다. 영하 10.9도씨에서. 그래서 가온 수준 용해에 해당하는 용해도를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해 에너지 소비량 최소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1년 평균 기온이 한 10도씨 정도 됩니다. 10도씨 정도 되는데 에드블루 제조 방법을 하면 40도씨까지 가온 유지 용해예요. 그러면 이게 흡열 반응까지 한다 그러면 요소가 용해하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량이 상당하게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래서 저희가 저기 오타가 나 있나 본데 용해 에너지 소비량을 가온 용해 방식의 한 3분의 1밖에 안 들어갑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그러니까 친환경 제조 방법이죠, 사실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온 설비를 굳이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나라의 평균 수온 같은 경우는 한 10도씨 정도 되는데 한 7도, 8도만 가온을 하면 다 용해를 시킬 수 있어요. 아주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품질 안정성인데 이거는 요 뒤에 이제 나올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온도 제어에서 품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분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방식으로 요소수를 생산하면 저희가 어디까지 품질을 제어할 수 있냐면 뷰레설 0.01% 이하까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온도상으로. 아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시는 분들은 박수를 치는데 검증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역재결정이라고 저희가 붙였어요. 사실은 이런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용해를 하면 이런 속도로 여름철 기준입니다. 여름철 기준인데 여기 1톤 정도를 녹이는 시간인데요. 1톤이나 5톤이나 시간은 비슷합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 한 이 정도 수준의 용해 속도를 보이고 용해 농도를 보입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긴 한데 약간 조금 늦어요. 대기 환경에 대기 온도가 조금 낮으면 용해 시간이 조금 살짝 더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역재결정 이론이라고 했는데 기존의 이론들은 재결정, 분별 결정이라고 해요. 뭐냐면 기존의 가온을 통해서 용해를 하고 올바른 이 구조를 가진 고체를 추출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분별 재결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 그러면 용해하는 과정 중에 극강화를 시킵니다. 온도를 아까 데이터를 보신 것처럼 극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요소 안에 들어있던 불순물들을 완전 재결정을 시킵니다. 어디까지 재결정을 시키냐면 저희가 해본 결과로는 요소랑 일반 철 이온 같은 같이 그런 물질까지 재결정이 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처리에 저희가 다른 시스템까지 가온을 처리를 하게 되면 이온이 ppt 단위까지 저희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역재결정이라고 붙였습니다. 사실 이런 이론이 없어요. 분별 결정, 분리 결정, 결정 분리, 재결정 이런 단어들은 다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론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갖다 붙였습니다.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해를 하시든 안 하시든 저희가 최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론을 제시한 게 최초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재결정이다. 왜 역재결정이냐? 재결정 이론은 고체를 분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거는 순수한 액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역재결정으로 하자 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 과정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저온에서 강제 용해를 하고 저온 고도 정제를 통해서 불순물과 정제 요소수를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뷰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0.15 수준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 온도에 따라서 이 요소수 생산 회수율이 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제어를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사실상 여기 불순물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만은 이 큰 통 부분에 한 이 정도 부분이 전부 뷰렛인데 온도가 올라가면 녹아버려요. 그래서 녹아버려서 지금 뷰렛이 액상 상태로 있는 걸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걸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거는 거의
트리울의 닭가울의 고분자성 물질이다 보시면 되고 거기에 그 잘 섞여진 뭐 클레이 성분부터 별의별 성분들이 다 있습니다. 요소 제조 과정이나 유통 과정, 포장 과정 중에 들어있는 그런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ISO 22241 외에 가장 결정적인 물질들이 이런 이게 폴리우렛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닭가우렛이라는 말 안 쓰고 그걸 넘어서면 보통 이제 고분자로 취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폴리우렛, 닭가우렛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트리우렛, 콜타르 클레이인데 이게 그 저희 같은 경우에 요소를 석탄계 요소를 씁니다. 중국산. 이상하게만큼 이 콜타르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분리 결정을 해보면 클레이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먼지가 안 들어가게 그 투입 과정 중에 용해조 투입 과정 중에 톤백 단위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외부 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닭가우렛, 트리우렛인데 아마 이런 걸 다 처음 보실 거예요. 이거는 거의 그 영하 5도씨 이하에서 분리시키면 100% 제거가 됩니다. 요게 이제 아까 보신 콜타르인데 갈색이 이제 기름질 콜타르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차량의 요소수 필터를 막아버립니다. 콜타르가 먼저 이렇게 첨착을 하고 그 위에 막 도포하는 형식이 돼서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에 요즘은 뭐 이 필터링을 좀 그래도 에드블루 회원사들이 잘 하는지 이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높은 온도에서 녹여놓으면 이게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요소수 안에. 나중에 냉각을 시켰다 다시 완전 냉동을 시켰다 풀어보면 다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 불순물 종류를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저기 뷰렛이 저 보이시죠? 저 하부에는 닭가우렛이나 트리우렛이 쌓여져 있고 뷰렛은 이 저희가 해본 결과로는 0도씨 이상 정도 되면 고체긴 고체인데 둥둥 떠 있습니다.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마치 많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몽글몽글한 솜사탕처럼 나옵니다. 뷰렛하고 그 이외의 물질들이.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이건 뭐 국제적으로도 다 처음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 뷰렛 사진인데 이 저온 용해된 상태와 뷰렛을 분리해 놓은 사진입니다. 이 뷰렛이 굉장히 좀 진한 우유 색깔을 띄어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요거는 저희가 이제 고형화를 시켜가지고 불순물을 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굉장히 이게 그 플라스틱에 붙어 있는데도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차량에 들어가면 안 녹습니다. 60도 물 정도 싸도 안 녹습니다. 이게 더 심각한 게 이런 문제인데요. 닭가우렛, 트리우렛 고형화 상태인데 이게 금속이랑 붙으면 끌로 떼내야 떼질 정도로 단단하게 붙습니다. 아마 그 인젝션 노즐 막히신 뭐 회원사는 없겠습니다만은 막히게 되면 거의 한 2번까지는 뚫을 수 있는데 3번째부터는 안 뚫릴 겁니다. 왜? 고분자화돼 있어가지고 얘는 벌써 소수성화돼 있어서 안 녹습니다. 저희도 해봤습니다. 안 녹아요. 끓는 물을 부어도 안 녹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그거를 입자들을 완전 고형화시켜서 떼놓은 건데 안 녹습니다. 결정적으로 고분자화가 돼 있어요. 물에서는 안 녹아요. 열을 한 100도씨까지 부글부글 끓여야 일부 조금 녹을 수준 정도가 됩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불순물로 인한 이제 차량의 영향이 어떤 게 오겠냐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뷰렛 같은 경우에 뷰렛의 함유량이 높으면 사실은 뷰렛 정도가 한 0.3%가 들어가도 정상적인 배기가스 온도가 이렇게 뭐 0.33%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한 0.4%, 5% 이렇게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데 0.33% 넘어섰다고 아까 저기 어떤 분이 기준 안에 안 들었다고 하는데 이 에드블루 제조 과정 중에 가온을 하게 되면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면 유통 과정 중에서도 뷰렛이 약간 생성이 됩니다. 아주 미세하게. 근데 뭐 0.33% 나왔다고 제조사한테 너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가온용에서는 제조사들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이 알데하이드인데요. 알데하이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소 수지를 만들 때 이 가교제로 쓰는 물질입니다. 요소에 몇 방울 떨어뜨리고 끓이면 그게 요소 수지입니다. 접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가적인 반응을 굉장히 많이 해요. 스케일 형성도 잘하고 촉매 침착도 잘하고. 그래 촉매 침착을 하면 당연히 탈질 효율이 저하가 되죠. 그다음에 다카우레 트리우렛은 이건 인젝션 노즐 막히는데 아주 취약입니다. 이게 있는 이상은 다 막히게 돼 있어요. 안 막힌다고 저희가 한 차 막힌 차량을 국내에서 한 200대 정도 리서치가 돼 있는데 거의 다 이 물질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콜타르, 요소수, 그다음 클레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통 과정 중에 더 문제가 있는데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뷰렌, 시아누릭산 이런 게 나오는데 시아누릭산 같은 게 가온 생성인데 그렇게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큰 문제는 안 되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ISO 22241-1에서 0.3% 이렇게 뷰렛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0.2% 이하로 규정을 낮추는 게 어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그림 A가 촉매 요소수가 피적돼 가지고 끌어 가지고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석회처럼 붙어 있는 거고요. 저게는 주로 어떤 현상이 있냐면 노즐이 좀 막혔거나 아니면 믹싱이 잘 안 됐거나 그런 경우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림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뷰렛이 그 잔류탄소랑 이 트리우렛 같은 거랑 붙어가지고 저기 그림에 보이신 것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죠. 고분자화가 되면 저렇게 빛이 납니다. 저게 잔류탄소랑 붙어가지고 저게 잔류탄소로 알고 계시는데요. 저게 복합파울링입니다. 저게 복합파울링. 그래서 이 아미노 이쪽 계열에 있는 그 알데하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데하이드인데요. 저희 기준이 아마 5 정도, 5pp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촉매 가교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뷰렛과 뷰렛 사이를 만약에 그 연결을 한다면 온도에 따라 연결을 한다면 분자량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부가 반응은 포르말데히드가 들어가서 메칠우레아를 만들고 저기 보시면 마지막에 폴리아마이드 폴리머라는 걸 만듭니다. 아시다시피 폴리아마이드는 나일론 계열의 폴리머입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웬만한 열에 잘 안 탑니다. 나일론 계통은 특히 그 이물질이 아까 말씀드린 클레이 같은 것들 복합 파울링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 불용해성 물질 이런 물질들이 얘들이랑 같이 엮이게 되면 아까 그 사진과 같이 촉매에 침착이 돼가지고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열을 700도씨를 가해도 안 돼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 이 토치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해봐도 적외선으로 봐도 700도 불불 끓지만 하지 날아가지를 않을 정도예요. 다음 하겠습니다. 아까 다카우레 트리우렛 했는데 이거는 정말 들어있으면 이건데요. 이게 왜 막히는지는 요 뒤에 나오는데 이게 있으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에드블루나 국제 기준에는 빠져 있어요. 워낙 극미량이 들어 있으니까 빼버린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개발을 할 때 같으면 사실은 이걸 밝혀냈겠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도 안 가고 저희 나라에는 석탄계 요소를 많이 쓰다 보니까 특히 이런 이 합성 과정 중에 온도 제어가 안 되면 이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요소를 잘 만드는 회사 제품, 비싼 제품을 쓰면 이게 양이 작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계 요소라든가 이런 걸 쓰면 양이 좀 작아서 괜찮습니다만 그렇다고 없지는 않습니다. 이 양이. 그래서 저희가 분리 추출한 건데 굉장히 단단한 물질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제 노즐입니다. 이게 노즐을 막힘 현상을 이렇게 해놨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노즐을 무조건 저는 자동차를 설계한 적도 없고 자동차 SCR 장치가 어떻게 생긴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노즐은 분명히 45도로 꼽혀 있다는 건 확신을 가집니다. 왜 확신을 가지냐면
수평으로 꽂으면 아주 믹싱은 잘 되고 탈질 효율은 좋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잔류열에 의해서 굉장히 빨리 막히게 되겠죠. 그리고 수직으로 꽂으면 정말 막히지는 않겠죠. 분사도 잘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탈질 효율이 떨어지겠죠. 믹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막히지도 않고 분사도 잘 되는 45도 각도로 아마 노즐이 꼽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차를 한 번도 뜯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요소수를 쓰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요게 까맣게 있는 부위가 이게 다카우렛이라고 하는 트리우렛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보통 요소수 노즐이 3개 구멍인데 하나만 막혀도 치명적이거든요. 아시다시피 하나만 막혀도 소금처럼 줄줄 흘러내리기 때문에 요 배관 부위에 만약에 하나가 막혔다 그러면 요 배관 부위에 한 4cm, 5cm 앞에 석회화 현상이 엄청나게 생기겠죠. 부글부글 끓어서.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그 자동차 회사 차량들은 안 막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외국의 자료를 많이 봤는데 많이 막힙니다. 이거 많이 막힙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왜 막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스티로폼처럼 얼기설기돼 있습니다. 얼기설기. 꽉 차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석회화처럼 단단하게 눌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로 뭐냐면 이게 스티로폼 공장에 선형 폴리머를 만들 때 나타난 증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류의 불순물들과 끝에 분사하다가 남은 요소수 중에 열에 의해서 저기 아미노산기가 하나가 날아가게 되면 암모니아 가스로 날아가면 얘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정전화가 큰 물질이랑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눈을 안 봐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힘이 센 놈이 땡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소와 요소 분자끼리 붙는 것보다 얘들이랑 붙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아모니아 가스 형태로 하나 날아가게 되면. 그래서 이 불순물 때문에 이렇게 노즐이 막히는데 죄송합니다. 막히는데 그거 뭐 자동차 제조사들이 잘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불순물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의 이 장치 결함도 좀 있지만 조립 불량도 있지만 이 막히는 경우는 거의 이 불순물 때문에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 요소수 불순물로 인하여 이제 문제를 촉진시키는 요인들인데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연평균 기온이 12도입니다. 12도. 이 12도인 나라에서 불순물이 들어있는 그 요소수를 쓰는 거는 사실은 재앙이에요. 왜 재앙이냐 그러면 이 자동차 회사 여기 뭐 애프터 서비스 담당하신 분 같으면 아마 이렇게 분석하면 나올 거예요. 이게 계절에 따라서 주로 인젝션 노즐이 막히는 게 겨울에 많이 막힙니다.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막히기 시작하죠. 아시다시피 10도 이하가 되면 이 불순물들이 재결정을 해요. 왜 재결정을 하냐면 이 분자량이 크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물 분자를 떼버리고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결정을 하는데 그 재결정한 요인들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많이 막히는 지역이 어디냐면 경상북도 구미 북쪽으로 거의 많이 막힙니다. 왜? 연평균 온도가 많이 낮거든요. 특히 강원도 지역은 좀 정도가 좀 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요소수 주입기의 주입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에드블루 요소수 이런 불순물이 포함된 요소수를 쓰게 되면 에드블루 요소수가 아니라 불순물이 포함된 요소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벽녘에 이렇게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분자량이 큰 물질들이 바닥으로 다 가라앉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하얗게 가라앉아요. 그 물질이 들어있는 차량에 한꺼번에 주입이 되면 그건 바로 막혀요. 보통 이 나중에 뭐 회사 돌아가셔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아침 시간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넣는 사람들이 많이 막힙니다.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엔진 배기량에 따라서 좀 발생 빈도가 아마 저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노즐 구멍이 작기 때문에 작은 건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요소수 분사량이 작고 하면 쉬었다 갔다 쉬었다 갔다 하면 계속 그 적중되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오히려 얘가 충분히 옆에 있는 애들랑 손을 잡을 시간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 봐도 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SCR 장치 완성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분사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죠. 뭐 이게 요소수라는 게 온도와 아주 그냥 상관관계가 밀접하지 않습니까? 배기가스 온도와 그렇게 밀접한데 불구하고 요소수 분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분사량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 단위 안에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어떻게 분사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보니까 에어로 그냥 한 방에 확 집어넣어요. 푹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배기가스 온도는 급작스럽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떨어지고 나면 대책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요소나 불순물을 분해할 배기가스 온도가 들어와서 요소 분해하기 바쁘게 되거든요. 아니 불순물을 분해하기 바쁘거나. 그래서 이 분사 방법, 그다음에 분사 노즐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믹서 위치에서 보시면 믹서 위치에서 어느 위치에 이렇게 하느냐 따라서도 아마 그 문제가 아마 될 거고요. 그다음에 결합 각도는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나라에 지금 요소수 주입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요소수 주입기의 탱크들이 서스 상공사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겨울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되면 밤 되면 온도가 극강화를 합니다. 극강화를 하면 이렇게 요소수를 많이 이제 보통 아침 시간에 오거나 오후 시간에 와 충전을 해주는데 이 요소 탱크가 냉각된 상태에서 요소를 붓게 되면 거기에 붙어 냉각된 그 서스 판넬이 요소수에 있는 불순물을 재결정을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렇게 저희가 요소 탱크를 이렇게 저희도 만들어서 해보면 겨울철에 실내에 놓고 뭐 탱크 정도가 아닙니다. 한 20리터만 간단하게 만들어서 불순물이 들어있는 걸 부어보면 알아요. 이렇게 표면을 이렇게 해서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추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계절이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 요소 탱크도 사실은 바꿔야 돼요. 전부 PP나 PE로. 이게 뭐냐면 이게 골고루 분출물도 골고루 차량에 이렇게 들어가면 덜 막혀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막히는데 저희가 이제 불순물이 분자량에 따라서 봤을 때 차량이 10대 중에 한 3대는 막히지 않겠냐. 인젝션 노즐이.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30%는 무조건 막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운행 방법에 따라서 이제 발생비 있는데 단거리 뛰는 차량은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건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교육을 통해서 한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제 하도 막히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택배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1시간에 10분만 저단 고RPM 주행을 해봐라 그랬더니 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그 저단 고RPM 운전을 시키시면 안 막히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도 막히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드렸는데 뭐 H사의 그 4.5톤 차량인데 하도 막힌다 해서 뭐 당연히 뭐 짧은 거리를 이동하시니까 뭐 요소 분사하기도 전에 시동을 꺼버리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행할 때 저단 고RPM을 하면 덜 막힌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 DPF에서 아시다시피 뭐 글름 나오면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뭐 도직 노즐에도 영향을 주지만 후단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DPF 관리는 뭐 더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유통기간이 너무 길어요. 요소수 보면 뭐 2년 이렇게 잡아놨는데 저희가 해보면 한 3개월 넘어서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조에서 유통까지 한 3개월 정도로 3개월이 최적화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아민이나 아미노기를 갖고 있는 아미노산기를 갖고 있는 것은 지가 알아서 스스로 변성을 합니다. 변성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지역에 보관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는 별로 안 좋겠죠. 지금 저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작은 차량에 1.6 뭐 SUV 이런 차량에 요소수를 장시간 쓰게끔 이렇게 6개월씩 쓰게끔 한 차량 같은 경우에 나중에 탈질 효율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한번 부으면 6개월씩 쓴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배기가스 온도인데요. 배기관 구성을 국내 차량들 저희가 봤는데 국내 차량인데 해외 차량은 아니고 거의 다 보온을 안 하셨더라고요. 배기가스 온도가 제일 중요하다 하면서 SCR 장치까지 가는데 보온을 안 해주셨어요. 신기했어요 저는. 당연한데 왜 안 하셨나. 뭐냐면 배기가스 온도가 그 탈질 효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보온을 안 한 거 보고 좀 신기했습니다. 의아해하기도 했고요 사실은. 그래서 요소수 이제 불순물 발생 원인인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원료 요소에 포함된 불순물인데 저희가 중국계 석탄계 요소를 쓰는데 이게 정말 많아요. 저희가 이게 지금 얼마 정도를 이렇게 정제를 해놨냐면 뷰렛 한 0.15% 이하에서 한 20kg 정도 1톤당 20kg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불순물을 엄청난 양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고도화되면 이 불순물을 안 들어있는 요소를 만드는 요소를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계 요소는 좋은데 뭐 사우디나 이런 데 만드는 요소를 한번 해보니까 알데하이드 성분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흡습 때문에 뭉치는 현상 때문에 알데하이드를 많이 코팅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인젝션 노즐 안 박히려고 그 촉매를 작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알데하이드가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소수 제조 과정에 따른 불순물 미정제 및 제조 방법 준수 안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 간단한 방법으로 이거를 잘 녹였는지 안 녹였는지 나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유록스가 가장 그 도덕적으로 잘 녹인 것 같고요. 나머지 제조사들은 정말 이 에드블루 준수 방법에 보면 40도 가온 유지인데 왜 40도 가온 유지를 해서 녹인지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요소를 만들어요. 요소수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여기서 뭐 가르쳐 드려야겠습니다. 여기 안에 불순물들이 있는데 이게 한 35도 이상이 돼야 완전 용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완전 용해가 되면 용해 인력이라 해서 분자간 그 인력이 있는데 이 분자간 인력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인젝션에서는 막히는 현상이 좀 완화가 되겠죠. 완화가. 그런데 낮은 온도 어설프게 한 30도씨에 녹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용해간 인력이 작으니까 약간만 온도만 내려가면 그냥 다 쏟아져 나와요. 불순물이 우다다닥 다 쏟아져 나와서 노즐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얼려버리시면 돼요. 얼려버리시면 불순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얼렸는데도 불순물의 양이 작게 나온 회사는 잘 녹인 거고요. 얼렸는데 불순물이 많이 나왔다, 엉망진창 녹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기업이라는 게 뭐 저희도 뭐 해봅니다만 이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준수를 안 해요. 에드블루 제조법에 따라서. 지금 요소수 금액이 시장이 엉망이에요. 사실은 동력 비용을 감안하면 그 단가에 판매가 되면 안 돼요. 특히 막 엉망진창인 회사들이 단가로 막 경쟁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동력 비용이 약 70원에서 80원이 소요가 돼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녹였을 때. 그런데 그 단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판매 단가가. 그런데 싸다고 막 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A밖에 안 되는 배관에다가 요소를 붓는 자체가 재앙인데 똑바로 안 만드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 가온용해는 불순물을 용해를 하기 때문에 용해한 다음에 정제는 어려워요. 이거를 뭐냐면 정제를 하려면 얼려야 돼요. 근데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에드블루 제조에서 왜 저 사람들이 왜 저랬을까라는 건 저도 아직 답변을 듣지를 못해서 사실은 의문이에요. 왜 가온용해를 했는지. 그 다음에 차량 SCR에서 난 불순물 생성인데요. 인젝터 노즐 부위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배기가스 열에 의해서 부가 반응을 합니다. 이 요소는 굉장히 극성 물질이에요.
열마다 하면 얘는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당연히 하는데 그걸 완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요소는 배기가스가 올라가면 불완전 그 분해가 되는데 뭐 불완전 분해가 이게 바닥에 쌓이면 날아가겠지. 그런데 안 날아갑니다. 한꺼번에 열을 가하면 부글부글 끓어서 자기네가 선형 폴리머를 만들지 생각했던 것처럼 분해돼서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알데하이드 아까도 말씀드린 거 부가 반응은 이 열에 의해서 그 안쪽에서 많이 반응이 일어나요. 열을 가해야 그 이 가속 반응이 생기거든요.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요소 수지 만드는 방법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있느냐? 그래서 요소수 불순물 대책이 있으면 저희 회사가 생산한 캐파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시장에 대안이 안 돼요. 저희는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천연가스계 요소를 쓰는 게 좋습니다. 공장에서 왜 천연가스계 요소를 쓰냐면 이 합성하는 과정 중에 온도 컨트롤하기가 좋아요. 요소를 만드는 과정 중에 뭐냐면 이게 온도가 이렇게 헌팅이 생기면 높은 온도일수록 높게끔 그 높은 고분자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계 요소 같은 게 불순물이 좀 많이 안 들어갔어요. 이런 특히 북반계 천연가스계 요소 같은 경우에는 알데하이드 코팅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북반계 천연가스계 요소를 사용하면 이 인젝터 막힘 현상은 웬만큼 완화되리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순도 요소 뭐 사용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요소수 제조 과정에 따른 불순물 아까 에드블루 제조 그러니까 인젝터를 안 막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직하게 녹여서 정직하게 만들어서 정직하게 판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유록스 외에는 엉망이에요. 전부 거의 다 엉망이에요. 너무 여기 다른 회사도 오셨는데 제가 공격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나중에 나갈 때 때리지 마시고 하여튼 제가 테스트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게 기업이 저희는 원래 그 물 사업 쪽에 정제를 한 회사인데 이게 또 대기 쪽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게 대기를 뛰어다 보니까 대기는 더 도덕성이 더 높아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속일 수 있고 눈가림할 수 있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계속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참 의문스러운 게 좀 있죠. 사실은 뭐냐면 이게 반응이거든요. 반응인데 이제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순도 요소수 사용하면 사실은 부가 반응은 웬만큼 반응하는 거에 저희가 해보면 한 7-80%는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고순도 요소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이 SCR 장치는 이제 보통 보면 이게 반응이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화학이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5만 가지 일이 다 일어나는데 여기 뭐 특히 NO2만 존재해도 뭐 이량체화, 불균일화 뭐 이런 게 생기거든요. 사실은 NO2 존재하에서만 이렇게 가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근데 자동차 회사들은 계속해서 그 반응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기계적으로 EGR을 달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순수한 SCRL 그 장치만으로도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반응으로 봤을 때는 우레아 SCR로도 한 유로 6에 근접하게끔 커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저희의 뭐 당위성 정도는 이렇습니다. 뭐 배기가스하고 이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불순물이 흡원을 해요. 흡원을 일반 요소에 비해서 흡원 속도도 빠르고 흡원 양도 많습니다. 아마 그 자동차 회사들이 우레아 SCR을 아마 실내에서만 테스트하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걸 달고 만약에 영하 5도로 떨어진 지역에서 했다 그러면 아마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거예요. 뭐 몇 프로 효율. 그래서 앞으로 테스트하게 되시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한 영하 한 3도 정도 된 데서 테스트하시면 아마 정확한 결과가 나오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번에
그리고 이게 기존의 제조 방법은 뭐 저희 자랑 같습니다만 기존의 제조 방법은 요소수를 생산하면서 생산한 양만큼 온실가스가 비례 증가합니다. 사실 엄청나게 증가하죠. 저희는 또 마찬가지 증가는 합니다만 한 3분의 1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녹수를 잡기 위해서 요소를 녹이는데 엄청난 에너지 소비 비용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온실가스는 녹수 대신에 온실가스가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온에서 이제 촉매를 사용하실 때 뭐 불순물 부가 반응 이런 내용을 아까 했던 거지만 2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보통 저온 차단점이 보면 한 200에서 250도 내에서 이렇게 분사가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독일의 회사 몇 개 회사는 2개 회사인가가 보니까 저온 차단점을 한 180도 정도 낮췄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가온용해와 저온용해 차이에서 그 저온 차단점을 낮추는 기술에 대한 이론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가온용해 용매입니다. 용매고 이게 용질입니다. 40도씨로 이렇게 녹이게 되면 이런 상태가 돼요. 이걸 떨어뜨리려면 배기가스 온도가 높여도 이게 용해 인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분자가 아까 인력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떨어져요. 저온에서 저희가 영하 한 5도에서 정제를 하는데 저온에서 녹여놓은 거는 한 요 정도 수준의 물 분자와 요소가 이렇게 물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요소수를 사용하는 데는 좀 희한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요소수 사용량이 늘어나요. 약간 이상한 건 있는데 정말 쉽게 분해가 잘 되죠. 물과 요소가 매우 중요한 걸 저희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온용의 방법이 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음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온용의 방법이 음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잡은 놈을 배기가스로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쉽게 잡은 놈을 쉽게 떨어뜨리는 방법을 연구한다 그러면 이 저온 차단점 180도로 모든 회사들이 낮추면 굉장히 좋은 세상이 되겠죠. 이 우레아 SCR도 굉장히 오래 가겠고 지금 현재 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레아 SCR이 한 4, 5년 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많이 방문을 하는데요. 여기 자동차 회사에서 오신 분들은 안 막힌다고 하지만 저희는 뭐 막히는 걸 많이 봅니다. 유럽에서도 막히고 미국에서도 막히고 다 막힙니다. 온 세상이 다 막히는데 지금은 뭐냐면 그게 막히는 게 당연히 막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의아한 거죠 사실은. 방법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 있는데 이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 위해서 EGR을 앞에 유로 5인데도 갖다 다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렇게 반응만 잘 해도 제가 보기에는 좀 극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걸 이 에드블루는 한 0.2 마이크론으로 이제 정제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입자 사이즈가 이런 트리우렛이나 이런 입자 사이즈가 한 0.1 마이크론 이하라서 0.2 마이크론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면 한 절반밖에 안 잡혀요. 그래서 저희가 0.2 마이크론의 100배 정도 되는 그 정밀한 사이즈를 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명도로 보면 거의 물하고 아주 깨끗한 물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깨끗하게 저희가 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온용해 방식에서 정제를 하면 이게 너무 떡이 져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정제가 잘 안 되실 거예요. 0.1 이하로 내리시면 필터링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세계에서 이렇게 논문이라던가 특허를 낸 회사가 없어가지고 용어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어요. 또 급작스럽게 또 만들다 보니까 한글로밖에 제작을 못했고 여기에 또 외국인분들 좀 참석하셨는데 뭐 양해를 좀 바라시고요. 그다음에 저 같습니까?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질문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이걸 붙잡고 한 4년 동안 했는데 이게 뭐 4년 동안 할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요소가 진짜 여기
뭐 석학분들이야 해서 기본적인 물질의 이해를 했다 그러면 한 3개월이면 했을 일인데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한 3, 4년 걸렸습니다. 3, 4년 걸렸고 지금 이걸 불순물을 정제를 하지 않으면 이 우레아 에트CR은 좀 더 멀리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장 필드에서는 화물 차주들은 아우성이고 차 회사들은 괜찮다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다면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위에 이런 전체적인 매뉴팩처 요소수 회사랑 대화를 많이 하기보다는 현장에 있는 차량 회사들과 많이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의 이 관리를 하신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대화가 안 됩니다. 인젝션 노즐 막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한 대도 안 막혀. 이게 왜 그러냐면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분도 안 빼고 거의 다 이야기했어요. 막히시죠 하면 안 막힌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접착제거든요. 제가 보기엔 접착제 넣는 것 같은데 안 막히는데 참 신기하죠. 반응을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한테 맨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소수 무시하냐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 예. Okay. Wait, Yeah, there's yeah. one question. Okay, one there and then there's a second one. So please state your name and your company, please. 볼보 그룹 코리아의 박성철 엔진팀에 근무하는 박성철 예. 과장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틀째 참석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가는 가장 큰 수학의 세미나였던 것 같고요. 일단은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은 모든 업체가 다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아마 겪고 있을 겁니다. 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예.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좀 질문을